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붉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네. 우리 소희님은? 너무 가까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박 대위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대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성추행입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순식간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 이야기의 여군 소위 수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는 걸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제와 다른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뭐지? 수진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군수물자 관리 시스템의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사이버 전문가로 특별 훈련을 받은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소희님, 아직도 일하고 계셨네요? 박정훈 대위의 목소리에 수진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왠지 불편했어요. 네, 대위님, 물자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태연한 척 화면을 다른 창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박 대위가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그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하지만 이제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박 대위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진은 의자를 살짝 밀어내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었어요. 조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의 차가운 대답에 박 대위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새로운 소희가 너무 열심히 일하네. 하긴 그래야지.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진은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일은 서류 정리 좀 부탁할게. 지난 3년치 보급품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해. 박 대위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복성 업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위가 떠나고 나서야 수진은 긴장된 어깨를 풀었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이상한 데이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은 거울 앞에서 제복의 주름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완벽해야 했죠. 오늘도 강태호 장군의 딸이 아닌 강수진으로 살아남기. 작은 속삭임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너무 컸어요. 수진은 그 무게를 매일 아침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새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년의 사내가 커피를 마시며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소희님, 최준호 원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쪽 정보체계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수진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최 원사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편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사님. 강소희님이 사이버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보보안 쪽에 오래 있었으니 서로 도울 일이 많겠네요. 최 원사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동료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 구석 자리에 혼자 앉은 수진은 태블릿으로 아침에 확인한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어긋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것처럼. 그 자리 혹시? 조용한 목소리의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원사가 서 있었어요. 앉으셔도 됩니다. 수진은 태블릿을 재빨리 덮었습니다. 하지만 최 원사의 시선이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군수물자 데이터를 보고 계셨군요. 수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원사의 표정에는 의심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네,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요. 혹시 윤밀의 소위를 알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미래, 사관학교 시절 수진의 롤모델이었던 선배, 그리고 1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선배였어요. 하지만 그녀도 당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원사의 말에 수진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심하세요. 이곳에서는 너무 많이 보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윤밀의 선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윤밀의 선배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선배, 제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군수물자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숫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규모로 물자를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은 고의적으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훈 대위의 이름이 로그 기록에 자주 등장했어요. 그리고 더 높은 계급의 이름도 임현우 준장.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굵고 단단했습니다. 수진은 목구멍이 메였어요.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내가 너희 사단으로 부임한다. 사단장으로. 수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온다고요? 그녀가 겨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곳에?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아버지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강태호 장군의 딸이 아닌 강수진 소위로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소위님, 이게 다 뭡니까? 박정훈 대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지난 3년치 군수물자 기록,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정리 중입니다. 대위님.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런 업무는 분명 보복성 괴롭힘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다 끝내놓으세요. 내일 아침에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박 대위는 비웃듯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모른 척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수진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피로한 눈을 비비며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류 정리 작업을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패턴이 보여 수진은 자신만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몰래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사이버 수사 기술을 총동원해 군수물자 시스템의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점들은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지난 2년간 대규모
군수물자 횡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정훈 대위와 임현우 준장의 이름이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 화면을 전환했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었군요. 최준호 원사였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서류 정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최 원사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자리 서랍에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세요. 절대 여기서 열지 마시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질문하려 했지만 최 원사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윤미래, 소희가 남긴 것. 조심하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래 선배,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윤미래 선배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열렸어요. 하늘에 계신 미래 선배, 역시 당신이었군요. USB 안에는 편지와 함께 증거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윤미래도 같은 비리를 발견했었고 이를 고발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수심과 정의감이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선배, 제가 끝까지 밝혀낼게요. 약속해요. 다음 날 수진은 최 원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원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최 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미래 소희님과 어떤 관계셨나요? 최 원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깊은 슬픔이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제 조카였습니다. 수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대로 자원했습니다. 미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최 원사의 음성은 떨렸습니다. 오랜 고통이 느껴졌어요. 도와드릴게요. 끝까지요. 수진의 말에 최 원사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횡령된 군수물자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십억 원대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박 대위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붉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네. 우리 열심히 사는 소희님은. 수지는 급히 화면을 전환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대위의 눈이 의심스럽게 빛났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박 대위가 수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보고서 작성 중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박 대위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압적으로.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넌 뭔가 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수진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건 성추행입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박 대위의 눈이 수진의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박 대위가 수진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증거를 모으려고? 누구 맘대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원사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대위님? 박 대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최원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나가봐. 강소희님, 지금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긴급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원사의 말에 박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가겠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물론 사단장이 찾는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최원사의 기지가 수진을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복도에서 최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있습니다. 당장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그날 밤 수진은 최 원사의 도움으로 데이터 복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일부 증거를 복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요? 예. 박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군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죠. 수진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문제였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과 연락할 방법이 필요해요. 안전하게요. 최 원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수진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디지털 흔적을 따라 진실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수진의 방은 푸른 모니터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몇 날 며칠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작업한 결과물이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수지는 눈을 비비며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직접 개발한 익명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군사급 암호화 기술을 총동원해 만든 작품이었어요. 이것으로 아무도 우리를 추적할 수 없을 거야.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최 원사가 알려준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모아두었어요. 이제 그들과 안전하게 소통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 맞죠? 이혜원 중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수진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첫 화상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이 통신은 군 최고 보안 등급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수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 외에도 3명의 여군이 더 있었어요. 정다은 하사, 김지연 소위, 그리고 최 원사까지. 저는 2년 전부터 박 대위에게 당했어요. 정다은 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상처가 깃들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누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김지연 소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해요. 그리고 이번엔
증거를 남길 거예요. 그날 밤 암호화된 정의라는 이름의 비밀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디지털 증거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수지는 윤미래 선배의 USB에서 찾은 파일들을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로그 파일들, 조작된 군수물자 기록들. 그녀는 데이터 포렌식 기술을 총동원해 조각조각 흩어진 증거들을 하나로 모았어요. 이게 뭐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현우 준장의 이름이 여러 비밀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좌들은 해외 무기 중개상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군수물자 횡령을 넘어선 더 큰 비리였어요. 임현우 준장과 박정훈 대위는 군비밀 정보까지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최 원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원사님, 큰일입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예요. 최 원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심하세요. 임 준장이 당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진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진은 사무실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그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최 원사가 다가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박 대위가 당신의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수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그럼 어떻게 제 노트북을 쓰세요. 제가 보안 조치를 해놨습니다. 최 원사는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암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최 원사의 노트북으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윤미래 선배가 남긴 마지막 로그 파일이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 선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미래는 죽기 전 임현우 준장과 현재 전역한 송기철 대령이 군사 기밀을 해외로 유출한 증거를 발견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하려던 바로 그날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수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회의실에서 우연히 박정훈 대위와 임현우 준장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위가 뭔가 알고 있어. 처리해야 해. 임 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눈치챘다는 뜻이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곧 그녀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 있습니다. 박 대위의 말에 임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저녁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알아챘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이혜원 중위가 물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증거를 군 검찰에 제출해야 해요. 수지는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빛났어요. 그런데 과연 군 검찰이 우리 말을 들어줄까요? 임 준장은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잖아요. 정다은 하사의 의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새벽녘 수지는 모든 증거 파일을 암호화해 2개의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군 검찰에 보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강태호 장군. 그녀가 평생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벗어나고 싶었던 존재. 하지만 지금은 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께 부임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암호는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약속의 날짜입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에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윤미래 선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이번엔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약속해요. 암호화된 연대, 디지털 세계에서 시작된 작은 저항이 이제 현실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단장 부임식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제복을 입고 행사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사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강태호 장군님.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강태호 장군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였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위험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단을 맡게 된 강태호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어요. 항상 엄격했지만 정의로웠던 아버지.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저는 정의와 원칙이 지켜지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비리도 부당함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보낸 이메일을 아버지가 확인했음을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수지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훈 대위가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소희 사단장님께서 우리 둘 다 부르셨어. 수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는 걸 직감했어요. 네, 대위님. 두 사람은 말없이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게 느껴졌어요. 수진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꿈을 걷는 것 같았어요. 사단장실 눈앞에서 박 대위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 수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마주했어요. 곧 알게 되겠죠. 사단장실 안에는 아버지 외에도 여러 명의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들이었어요. 수지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공식적이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앉으세요. 아버지의 지시에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 보낸 증거 파일들이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훈 대위, 당신에 대한 심각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박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혐의 말입니까?
군수물자 횡령, 군사 기밀 유출, 그리고 여러 명의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대위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지? 넌 대체 누구야?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강수진 소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를 받은 군 검찰 장교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수진이 복구한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삭제된 로그 파일들, 조작된 군수물자 기록들, 비밀 계좌 내역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거예요. 박 대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어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다음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박 대위가 임현우 준장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수진이 휴대폰으로 녹음했던 그 증거가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박 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너지듯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임현우 준장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송기철 전 대령에 대한 수사도 재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미래 선배를 위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박정훈 대위, 당신은 지금부터 구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군사법원에 심리가 있을 때까지. 군 헌병들이 들어와 박 대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나가면서도 수진을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방에는 수진과 아버지, 그리고 몇몇 장교들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 나가 주십시오. 제 딸과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방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공식적인 말투가 사라졌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은 오랜 그녀의 꿈이었어요.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만든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암호화된 정의라고 했던가? 수진은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어요. 걱정 마라. 모든 사람의 익명성은 보장되어 있어. 다만 더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 덕분에 다음 주 동안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임현우 준장이 체포되었고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어요. 수진의 암호화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익명의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군사법원의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녀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데이터 이상점을 발견한 순간부터 윤미래 선배의 USB를 찾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소희님은 어떻게 이런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저는 강태호 장군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사이버전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정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아버지의 눈빛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정훈 대위와 임현우 준장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군수물자 횡령, 군사 기밀 유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송기철 전 대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었어요. 윤미래 선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윤미래 선배의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선배, 약속 지켰어요.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미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어깨에 따뜻한 손이 얹어졌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일이 있다. 군대를 바꾸는 일이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강태호 장군의 딸이라는 그림자에 숨지 않았습니다. 강수진 소위, 그녀 자신으로 당당히 서 있었어요. 네, 아버지, 함께 바꿔나가요. 시스템의 무결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 세계에서 정의를 외쳤던 한 여군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대를 감쌌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수지는 새로운 명패가 달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및 여군 인권 담당관 강수진 중위. 그녀는 이미 진급해 있었어요. 아직도 이게 꿈만 같네요. 수지는 손가락으로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박정훈 대위와 임현우 준장은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송기철 전 대령도 구속되었습니다. 윤미래 선배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타살로 결론 났어요. 사무실 안에는 최준호 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수진의 공식 조력자였어요. 축하합니다. 중위님, 새 시스템이 오늘부터 전 부대에 도입됩니다. 최 원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가 개발한 암호화된 신고 시스템이 이제 군 공식 시스템으로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제 작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군 인권 보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그녀의 프로그램이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후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수지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중위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호 장군은 사단장으로서 단호한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의 눈빛에서 아버지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함께 저녁을 먹고 싶구나. 수지는 잠시 놀랐습니다. 군대에서 아버지와 딸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네, 좋아요, 아버지. 저녁 식사 자리는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아버지와 딸이 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사실 너에게 미안한 게 많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내가 너무 엄격했지. 내가 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걸 알면서도 너를 더 이해해주지 못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다만 제 방식으로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 있던 무거운 덩어리가 녹아내린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수지는 이혜원 중위와 정다은 하사를 새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암호화된 정의 네트워크의 공식 구성원이 되어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혜원의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다은도 활짝 웃었어요. 중위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준 덕분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암호화된 정의는 단순한 신고 시스템을 넘어 국내 인권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식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목표는 군수물자 관리 시스템의 완전 개편입니다. 수지는 화면에 새로운 시스템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어떤 비리도 숨길 수 없는 완전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주말 수지는 다시 윤미래 선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최 원사님, 그리고 암호화된 정의의 동료들이 함께였습니다. 수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선배, 이제 당신의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꿈꾸던 군대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묘소를 떠나며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다른 부대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된 정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군 차원의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랍니다. 최 원사의 보고에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녁, 수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암호화된 정의 네트워크의 메인 페이지를 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접속한 수십 명의 군인들이 온라인 상태였습니다. 모두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대가 군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수지는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강태호 장군의 딸이 아닌 강수진 중위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달 수지는 국방부 특별 프로젝트 팀에 초청받았습니다. 국내 젠더 이슈 해결을 위한 TF팀이었어요. 강 중위님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군의 문화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장성급 지휘관의 요청에 수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수지는 복도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젊은 장교의 모습이 보였어요.
과거에 불안하고 움츠러들었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강수진 중위,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암호화된 정의의 창시자.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암호화된 정의 네트워크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재부팅했습니다. 오류와 취약점을 수정하고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새 버전을 설치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할 거예요. 그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호화된 정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수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부대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정의는 재부팅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해 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가게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태호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혼자만 예외일 수는 없어요. 제 말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마주한 태호는 순간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아줌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칼은 손님용이에요. 그리고 이 칼은 불청객용이고요. 소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야! 태호의 동료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소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고 들으시면서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5시 남대문 시장은 이미 생명의 숨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트럭에서 내려지는 상품들의 소리, 그리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켜진 형광등 불빛들이 어우러져 하루를 시작했어요. 소영은 소영이네 한우 간판 아래서 무거운 셔터를 올렸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쇠고기 냄새가 밴 앞치마를 매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에 묻은 핏물도 개의치 않는 그 손길은 2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고기 들어왔네요. 배달 온 정육도 매상 직원이 커다란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소영은 미소만 지을 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죠. 대신 그녀의 손이 말했습니다. 커다란 소고기 덩어리를 순식간에 부위별로 나누는 칼 솜씨는 단순한 정육점 주인의 실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칼질이 정확하세요? 마치 해부학 교수님 같아. 신기한 듯 지켜보던 젊은 직원의 말에 소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에 있는 흉터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래 하다 보면 그러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특별한 칼 보관함을 열어 다양한 크기의 칼들을 꺼냈어요. 각각의 칼은 마치 그녀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손에 맞았습니다. 오전 9시 시장은 이제 완전히 깨어났어요. 관광객들과 단골 손님들로 골목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상인들의 얼굴에는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소영 씨, 오늘 그 사람들 또 온대요. 옆 가게 과일 상인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소영은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느 사람들요?
시장혁신단이라는 젊은 사람들이요. 벌써 세 번째예요. 돈 내라고 압박하는. 미경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일순간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장사나 열심히 하세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소영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들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앞장선 남자는 태호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시장 현대화와 상인 보호를 외치며 가게마다 방문했죠. 저희는 남대문 시장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시장혁신단입니다. 월 100만 원의 현대화 참여비만 내시면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태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돈을 건넸어요. 나이 든 상인들은 분노했지만 직접적인 대항은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불법적인 사업 제한이라며 수사가 진전되지 않아요. 과일 가게 주인 미경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상인 회장님도 이미 그들 편이에요. 재개발 업체와 연결되어 있대요. 소영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그녀의 칼놀림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했죠. 철물점 주인 민수가 다른 상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소영이 누님한테는 가지 말라고 해. 큰일 날 거야. 왜요? 소영 씨가 뭐가 특별한데요? 몰라서 그래. 예전에 황해파에서 일할 때 민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존경심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도살장 소영이라고 불렸어. 더 이상은 말 못해.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커다란 소갈비를 정교하게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있는 흉터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어느새 시장혁신단이 그녀의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 저희는 시장혁신단인데요. 소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욱 정확해졌어요. 필요 없어요. 단 두 마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빙산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상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예외일 수는 없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약간 올라갔어요. 소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태호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제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소영의 손에 들린 칼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게 그들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당황했지만 체면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의 등 뒤로 동료들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태호가 뒤돌아가려는 순간 소영의 칼이 도마를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 소리에 태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오지 마세요. 소영의 말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과거의 어둠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태호와 일행이 떠난 후 소영은 특별한 칼 보관함을 열어 오래된 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열지 않았던 그 칼집에는 도살장 소영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의 햇살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소영의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그림자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시장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줄고 손님들을 부르는 목소리도 힘이 빠진 듯했어요. 소영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혁신단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소영의 정육점에는 여느 때와 같이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칼질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매료되었습니다. 정육용 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고기를 정확하게 나누었어요. 소영 씨, 오늘도 솜씨가 대단하네요. 단골 손님의 말에 소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가게 입구를 향해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오후 3시 마침내 시장혁신단이 나타났습니다. 태호를 선두로 4명의 젊은 남성들이 시장 골목을 누비며 상인들에게 돈을 걷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눈빛에는 교활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눈길을 피했어요. 그들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가게들을 하나씩 돌고 난 후 마침내 태호 일행은 소영의 정육점 앞에 도착했어요. 소영은 커다란 소갈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화 사업에 대해 더 생각해 보셨나요? 태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의 입술 끝에는 교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소영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칼질을 계속했어요. 이 가게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태호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모든 상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혼자만 예외일 수는 없어요. 태호의 말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가게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어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제 말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영이 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마주한 태호는 순간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동료들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겠어? 태호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한 남자가 소영의 작업대 위에 놓인 고기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기를 판매하는 건 위생법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거대한 소 다리살이 순식간에 완벽하게 분해되었습니다. 뼈와 살이 정확히 분리되고 힘줄이 깔끔하게 끊어졌어요.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진 작업의 태호 일행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의 손목 움직임만으로 그가 만지려던 고기가 정교하게 분해된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칼은 손님용이에요. 소영이 작업대 아래에서 더 큰 해체용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날에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그리고 이 칼은 불청객용이고요. 소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육점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태호의 다리가 저절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태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 무서웠습니다. 2번 말 안 합니다. 나가세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어요. 태호가 끝까지 체면을 유지하려 했지만 소영이 갑자기 칼을 들어 나무 도마를 내리쳤습니다. 단번에 단단한 도마가 2 조각으로 쪼개졌어요. 으악! 태호의 동료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정육점 앞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수가 다른 상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영이 누님한테 손대면 큰일 난다니까.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철물점에서 가져온 커다란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옆에 선 최대진은 약재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약초를 다루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황해파의 도살장 소영이 20년 만에 칼을 드는구나. 대진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며 긴장했어요. 김태호 일당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향한 포위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정육점 안, 태호는 마지막 체면을 지키려 애썼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천천히 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차분하고 섬뜩해 보였죠. 태호와 그의 일행이 가게를 나서는 순간 소영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가 다시 깨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칼이 마지막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골목에는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태호와 그의 일행이 소영의 정육점을 나서는 순간 시장 골목 여기저기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숨어있던 톱니바퀴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철물점 민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거운 망치가 들려 있었어요. 그 뒤로 약재상 대진이 나타났죠. 대진의 주머니에는 이상한 가루가 담긴 봉지가 불룩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젊은이들.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철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태호 일행은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바쁜 일이 있어서. 태호가 말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건어물상 성호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생선 손질용 칼이 들려 있었어요. 한복점 용식도 합류했습니다. 가위와 바늘이 그의 손에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우리 소영이 누님한테 뭐 하나? 민수의 질문에 태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사업 제안만 했을 뿐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미 그들은 눈앞의 중년 남성들이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자세, 도구를 다루는 방식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우리 좀 더 편한 곳에서 이야기 나눕시다. 대진이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태호는 몸 안에서 무언가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태호 일행을 시장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인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색이 느껴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길을 비켜주며 묘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시장 한복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릎 좀 꿇어주시겠어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호는 그 말 한마디가 전율처럼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태호와 그의 동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태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게 죄다. 특히 이 바닥에서는 민수의 차가운 경고가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당신들이 소영이 누님을 건드렸다는 것은 당신들이 남대문 시장의 역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소영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입은 채였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게 위엄있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만해요. 민수 씨. 소영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은 태호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소영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작게 떨렸어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누군가 소곤거렸습니다. 저분이 바로 도살장 소영이라는 분이래. 20년 전 항해파에서 정확한 해체로 유명했다던데 어느 날 갑자기 조직을 떠나 정육점을 차렸다는 소문들이 시장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누님 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근데 이 녀석들은 모르고 설쳤으니 성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호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어요. 이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전설적인 아주머니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순식간에 수천 회 공유되었어요.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이 상황을 응원했습니다. 재개발 세력들 물러가라. 전통시장 지키자. 대기업 횡포 그만. 소식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뉴스 기자들이 현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들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도 마세요. 민수의 말에 태호와 그의 일행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재개발 업체와의 연결을 모두 끊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소영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기뻤는지 슬펐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태호 일행이 떠난 후 민수가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님, 오랜만에 옛 실력을 보여주셨네요. 소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칼을 들었을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지만 눈빛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칼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20년 동안 배운 진짜 교훈이니까. 소영의 말에 민수와 다른 과거 동료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활기 속에는 새로운 힘,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소형의 작은 정육점을 중심으로 남대문 시장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며칠, 남대문 시장은 전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태호와 그의 일행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재개발 업체와 시장혁신단의 유착 관계, 그리고 서울 전역의 전통시장에서 벌어지던 비슷한 협박 사건들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소영을 조사하기 위해 정육점을 찾아왔어요.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기를 손질하며 담담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님들에게 좋은 고기를 판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들이 제 가게에 들어와 위협했고 저는 제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경찰관은 소영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정당방위 수준의 대응이라고 적었습니다. 실례지만 정말 도살장 소영이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옛 기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냥 소영이네 한우의 소영일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는 과거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남대문 시장 사건을 계기로 전통시장 보호와 재개발 갈등에 대한 심층 보도를 시작했어요. 몇몇 방송국은 소영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보다는 고기를 손질하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었죠. 아침이면 소영의 가게 앞에는 작은 선물들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과일 한 봉지, 따뜻한 커피 한 잔, 손으로 쓴 감사 편지들. 시장 상인들이 마음을 담아 준비한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소영이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 씨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 정도 감사 표시는 해야죠.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인정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새로 선출된 상인회장은 소영을 명예 고문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영 씨는 우리 시장의 영웅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회의장에 모인 상인들은 모두 박수로 동의를 표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기나 팔고 싶을 뿐이에요. 명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상인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대신 시장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민수, 대진, 성호, 용식 등 황해파 출신 상인들이 중심이 된 비공식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전설의 아주머니를 만나러 왔다는 관광객들이 소영의 정육점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녀의 칼솜씨를 직접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소영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손님들의 요청을 정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고기를 손질하며 가끔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관심이 빨리 사그라들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지니 어때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피곤해요. 그냥 고기나 팔고 싶을 뿐인데.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민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소영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재개발 업체는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사회적 여론 악화와 불법 행위가 노출되면서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어요. 대신 시장 상인들과 협력하여 전통시장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영 씨의 말씀처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상인회 회의에서 나온 이 말은 모든 상인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소영의 철학이 시장 발전의 새로운 지표가 된 것입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시장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간판을 교체하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화장실을 개보수했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소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의 제안으로 황해파 출신 상인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상인으로 모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은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도 진짜 상인이 된 걸까요? 소영의 조용한 질문에 민수가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진짜 상인이었어요, 누님. 다만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죠. 그의 말에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집에 도착한 사람의 안도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황해파 출신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많은 청년 상인들이 소영에게 정육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소영이 겸손하게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갔어요. 이제 그곳은 단순한 물건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이 오가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범한 정육점 아주머니, 아니 도살장 소영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여인이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소영은 여느 때와 같이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공기가 달랐어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느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낯선 노인이 소영의 정육점 앞에 나타났어요. 70대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어요. 소영은 칼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만에 만난 옛 스승 앞에서 그녀는 다시 어린 제자가 된 듯했습니다. 잘 살았구나, 소영아. 황 사장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더 깊어졌지만
그 특유의 따뜻함은 여전했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으려는 그녀에게 황 사장이 손을 저었어요. 그대로 있어라.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황 사장은 조용히 가게 한쪽에 앉아 소영의 칼질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자를 향한 자부심이 어려 있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황 사장은 미소 지었어요. 남대문 시장의 전설적인 아주머니가 누군지 나라고 모를 리 있겠니? 내 칼솜씨는 내가 눈을 감아도 알아볼 수 있어. 그의 말에 소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자랑스러운 것으로 느껴졌어요. 기억하니? 내가 늘 뭐라고 했었지? 황 사장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라고 하셨죠. 그래. 그 말이야. 그리고 넌 그 말을 진짜로 실천했구나. 황 사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스승의 인정. 그것은 그녀가 20년 동안 은연중에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다른 황해파 출신 상인들을 이끌고 소영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비밀스러웠습니다. 누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민수의 말에 소영은 의아했지만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황 사장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소영을 시장 입구로 안내했어요. 시장 입구에는 커다란 천이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천을 벗겼어요. 그 아래에는 아름다운 나무 현판이 있었습니다. 현판에는 칼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는 글귀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소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의 철학, 그녀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시장의 상징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제 말을 잊지 못하고 소영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영 씨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현판은 남대문 시장 입구에 걸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요. 민수의 설명에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영은 황 사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영의 가게는 여전히 정육점이었지만 이제는 살리는 기술의 상징이 되었어요. 요리 전문가들이 찾아와 정육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고 젊은 상인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소영은 점차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녀의 손에서 배운 젊은이들이 하나둘 자신만의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눌수록 더 빛나는 법이죠. 소영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자신감과 평화가 공존했어요. 과거 황해파 출신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시장을 지키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의 철물점, 대진의 약재상, 성호의 건어물상, 용식의 한복점은 시장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어요. 젊은 상인들과 기성 상인들 간의 세대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장이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모델이 되었다는군요.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회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소영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그녀에게는 이런 칭찬보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웃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황 사장이 소영을 찾아왔어요. 그는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한 스승이 되었구나. 황 사장이 소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스승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 사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니? 황 사장의 질문에 소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황 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기억해라, 소영아. 전설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황 사장의 말에 소영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지팡이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새로운 전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시장 골목을 따스하게 비추었어요.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활기찬 소리들, 상인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향곡을 이루었습니다. 소영은 앞치마를 메고 칼을 들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이제 그 움직임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봉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이었어요. 소영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나가는 상인의 인사에 소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었어요. 오직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살장 소영이 아닌 소영인의 한우의 소영이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진 진정한 전설의 주인공이요.